재수 씨, 호박집에 도대체 뭘 탄 거예요? 지금 난리 났다고요. 새벽 4시, 1년에 두세 번 통화할까 말까 한 아주버님이 흐느끼며 걸어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산후 2주 갓난아이 끌어안고 쪽잠 자던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가마솥에 달였다며 보내온 호각즙 60팩. 너만 꼭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라. 결혼 3년 만에 처음 받아본 손글씨 쪽지에 감격까지 했던 그날. 그게 사형 선고였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바람에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오후엔 욕심 많은 시누이가 60팩을 통째로 쓸어가 버린 두 번의 우연. 다음날 새벽 수갑 차고 끌려가던 시어머니가 영상통화 너머로 저를 노려보며 새긴 입모양 3마디. 왜? 너는 멀쩡하냐? 며느리를 노린 시어머니의 6개월짜리 계획을 식탁 서랍 속 쪽지 한 장으로 통째로 뒤집어 엎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산한 지 14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친정엄마는 허리 수술로 병원에 누워 계셨고 미리 불러두기로 한 산후도우미마저 집안에 초상이 났다며 못 오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끌어안고 2~3시간씩 토막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3년을 며느리로 살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고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부 전화 한 통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던 참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묵직한 박스 하나를 현관에 내려놓고 가버렸죠. 송장에 박힌 박말순이라는 3글자를 본 순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갈라 박스를 열자 시어머니가 가마솥에 직접 달였다는 호박즙 60팩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어요. 그 위에는 손글씨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산모부기 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하루 2팩씩 너만 꼭 챙겨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라. 2줄에 걸쳐 꾹꾹 눌러 쓴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 김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식탁 위 박스를 본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어색하게 풀어졌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저는 쪽지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응, 호박즙이래. 산모부기에 좋다고 하루 2팩씩 꼭 먹으라고 쪽지까지 써서 보내셨어. 남편이 박스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보내실 분이 아닌데.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가볍게 툭 쳤어요. 왜 그래? 손주 봤으니까 마음이 풀리신 거지. 자기도 한 팩 마실래? 남편이 박스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너만 먹으라고 하셨다며. 그럼 너만 먹어. 평소 같으면 뭐든 함께 나눠 먹자며 손부터 뻗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남편은 박스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남편이 닫고 들어간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산후우울 탓이려니 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이었어요. 저는 호박즙 한 팩을 가위로 자르고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평소 울음과는 결이 다른 자지러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호박즙 팩을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2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왜 그래? 응. 엄마 여기 있어.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고
젖을 물리는 동안 3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이가 겨우 새근새근 잠들었을 때 저는 호박즙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길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신우이 김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양손에 빈 쇼핑백을 2장이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식탁 위 호박즙 박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김선영이 신발을 휙 벗어 던지며 들어왔어요. 옳게 나왔어. 조카 얼굴 좀 보러. 어서 오세요, 형님. 김선영은 안방 쪽으로 고개만 한번 빼꼼 내밀더니 곧장 부엌으로 직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훑어보고 베란다로 나가 살림살이를 슬쩍 들여다보고 안방 화장대 위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보는 모습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3년을 그렇게 보아왔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김선영의 시선이 식탁 위 박스에 박혔어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님이 보내주신 호박즙이에요. 김선영의 눈썹이 위로 슬쩍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네. 산모부기에 좋다고 직접 다리셔서요. 김선영이 박스 옆 쪽지를 집어들고 2번을 다시 읽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너한테 호박즙을 보냈다고? 너 먹으라고? 네, 형님. 쪽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김선영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어요. 그때 안방에서 아이가 다시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애 기저귀 좀 갈고 올게요. 천천히 와. 나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 사이 부엌 쪽에서 통화하는 김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박스째로 그대로 있어. 어떻게 할까? 내용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어쩐지 발끝이 차가워졌어요. 기저귀를 채우고 아이를 다시 눕히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박즙 박스가 통째로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현관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선영이 빈 쇼핑백 2장을 가득 채워 양손에 들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형님, 그거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김선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올케야. 산모가 살찌면 안 되지. 호박즙도 칼로리야. 형님, 그래도 그건 내가 시누이인데 좀 가져간다고 너 뭐라 할 거야? 우리 애들도 좀 먹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다린 건데 가족이 좀 나눠 먹어야지. 저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지? 옳게 너만 입 다물면 돼. 김선영이 문을 닫고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김선영이 가져간 것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랐어요. 명품 가방, 갓산 아기 옷, 출산 축하금이 든 봉투까지. 이번에도 또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에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남은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너만 꼭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라.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식탁 서랍 안에 넣고 천천히 닫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잠깐 망설였지만 어차피 말해봤자 누나 편을 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9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박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식탁 위가 빈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밤 11시쯤 아이를 재우고 거실불을 끄려다 저는 식탁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쪽지를 꺼내든 스탠드 아래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자세히 보니 끝부분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어요. 저는 노안이 오신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쪽지를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식탁 서랍 안에 잠든 그 쪽지 한 장이 다음 날 새벽 한 가족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신호탄이라는 것을요.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부서질 듯 진동하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석자를 보고 저는 단번에 잠이 달아났어요. 아주버님 이성호. 1년에 두세 번 통화할까 말까 한 사람이 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잠든 남편 김도연을 깨우지 않으려고 침실 밖으로 살그머니 빠져나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거기 있어요. 네,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재수 씨, 그 호박집에 도대체 뭘 탄 거예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네, 호박집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이성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애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119에 실려갔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주버님 진정하시고요. 호박집은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그대로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수 씨가 멀쩡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제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나눠 마셨다고요. 새벽 2시부터 우리 애가. 이성우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어요. 우리 애가 입술이 새파래져서 저랑 선영이도 속이 다 뒤집혀서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 애만 의식이 안 돌아와요. 재수 씨,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수 씨, 그럼 그 호박집이 우리 어머니가 보낸 거 맞죠? 어머니가 보낸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버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서랍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어가다시피 식탁 앞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쪽지를 꺼내 들고 등 스탠드를 켰습니다. 너만 꼭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쥔 채로 침실로 기어들어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일어나봐.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새벽인데. 아주버님한테 전화 왔어. 조카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남편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졌어요. 뭐라고? 형님이 어제 가져간 호박즙. 그거 온 가족이 나눠 마셨대. 다 쓰러졌대. 조카는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자기 어제 호박즙 박스 보고 안색이 이상했잖아. 알고 있었지. 뭔가 알고 있었지.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알아? 그럼 왜 한 팩도 안 마셨어?
왜 나한테만 먹으라고 했어? 왜? 남편이 옷장을 열고 아무 옷이나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여보, 나 시댁 갔다 올게. 일단 가봐야 알 거 아니야.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쪽지를 쥔 채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보였던 그 어색한 웃음, 한 발 뒤로 물러서던 그 몸짓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기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안에 새벽 골목길이 비쳤습니다. 번쩍이는 회전등 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경찰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4대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왜 경찰차가?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시댁 대문이 보였어요. 잠옷 차림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시댁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박말순 씨 계세요.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잠옷 위에 카디건만 걸친 채 맨발로 마당에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호통부터 쳤을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목소리 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경찰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박말순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 2사람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어머니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영상통화 화면 속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아닌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그 눈에 담겨 있었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또렷이 읽혔습니다. 왜 너는 멀쩡하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거실 바닥에 휴대폰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막는데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호박즙은 저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기에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제 김선영이 그 박스를 통째로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이가 그 아침에 자지러지게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5살 조카가 아니라 바로 저였을 거예요. 안방에서 아이의 칭얼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 침대 위에서 작은 발을 꼼지락거리는 아이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2 팔로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일단 진정해. 엄마는 일단 경찰서로 가셨고
내가 가서 알아볼게. 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듣고 있어. 일단 우리 침착하자. 응.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그대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침착하자는 그 말이 그 새벽에 저를 가장 깊이 찔렀어요. 아침 9시 정각에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 박정수라고 합니다. 서지한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젯밤 시댁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호박집에서 산모한 모금에도 치사량인 독성 한약재가 검출되었습니다. 서지한 씨께서 사건의 핵심 증인이시라 직접 경찰서에 나와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이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는 갓난아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섰어요. 좁은 방 안에 회색 책상 하나와 마주 앉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박정수가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서지한 씨,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정수가 서류 첫 장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젯밤 압수한 호박즙 60팩, 전부 검사를 마쳤어요. 60팩 전량에서 똑같은 양의 독성 한약재가 검출됐습니다. 이름은 초우라고 하는 건데 옛날부터 사약 만들 때 쓰던 약재예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꽉 붙잡았어요. 산모처럼 출산 직후에 몸이 약해진 사람은요. 한 팩만 마셔도 30분 안에 숨이 멎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팩만요? 네, 한 팩이요. 박정수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지한 씨, 박말순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에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왜 너는 멀쩡하냐? 그 말이요. 네, 봤어요. 영상통화로요. 박스 안에 있던 쪽지에도 너만 먹어라, 다른 사람 주지 말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요. 저희는 이번 사건을 며느리인 서지한 씨를 노린 살인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어젯밤 시댁에서 압수한 박말순 씨 노트입니다. 화면 안에 시어머니의 익숙한 글씨가 가득 차 있었어요. 같은 문장이 한 페이지에 걸쳐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정리되면 손자는 우리가 직접 데려와 키울 수 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눈도 깜빡이지 못했어요. 3년을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서지한 씨, 진술서 작성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할게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섰을 때 시간은 오후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조카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아주버님 이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머리가 하얗게 셀 수도 있다는 말을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이성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두 손으로 이성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재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이성우가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자리에 도로 앉았어요. 저도 옆자리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조카는요? 좀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이성우의 목이 메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성우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선영이가 위세척 받다가 정신이 잠깐 들었었어요. 네. 입에 호스를 물고 있는데도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호스를 빼주니까 그제야 말을 하는데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올케 거 아니었냐고. 엄마가 올케한테 보낸 거 아니었냐고. 그 말만 계속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재수 씨, 저는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형님이 알고 가져가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선영이가 그건 절대 몰랐어요. 안에 독이 들었다는 건 진짜로 몰랐어요. 그냥 욕심나서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 그게 평생 버릇이잖아요. 이성우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위세척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났대요. 어머니가 평소에 올케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자기도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형님이 본인 욕심에 가져간 호박즙이 본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네요. 이성우가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 노란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던 경찰관에게 사정을 말하자 잠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줬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종이 뭉치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영수증 다발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약방을 드나들며 약재를 사들인 영수증들이었어요. 날짜와 금액, 약재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어요. 산모에게 치명적인 한약재, 초호치사량, 신생아 양육권 조부모. 저는 그 검색어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영수증과 노트북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에 그대로 넘기면서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지는 인수증을 썼어요.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도연이 색시 되시나요? 낯선 노인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나는 저 말순이 친정 옳게 되는 사람이에요. 최수님이라고 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네, 아주머니.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어요. 색시, 내가 죄가 많아요. 정말 죄가 많아요. 네. 우리 양반이 한약방을 하잖아요. 말순이가 6개월 전부터 거기를 들락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사가는 약재가 자꾸 이상한 것만 골라가더라고요. 산모한테 위험한 것들만요. 저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 양반은 동생이라고 그냥 내주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상해서 몇 번을 물었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 그랬더니 말순이가 뭐라고 했냐면 최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만 정리되면 손자는 자기가 키울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번이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내가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도연이한테든 색시한테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친 소리겠거니 노망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어요. 색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씀 경찰에서 진술해 주실 수 있어요? 해야지요. 해야지.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아버지 서민철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경력의 변호사인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쪽지부터 노트, 영수증, 검색 기록, 그리고 최수님의 양심 선언까지. 아버지는 통화 내내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지안아, 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다. 계획살인 미수로 끌고 가야 한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잖아. 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라. 정리해서 한꺼번에 검찰에 넘기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김도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면회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지안아, 왔어. 남편이 소파 끝에 앉으며 양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엄마 만나고 왔어. 엄마가 그런 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어서일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오해? 응.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 일단 변호사 잘 선임해서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이를 봐서라도. 저는 입꼬리에 헛웃음이 걸렸습니다. 아이를 봐서? 응. 우리 아이한테 친할머니잖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자기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지? 지안아, 호박즙 60팩에 사약 재료가 들어있었어. 60팩 전부. 나 죽이려고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야. 그런데 자기 지금 합의 얘기를 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는 침대 옆 협탁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천천히 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박말순, 김선영, 김도현. 그 옆에 형사, 민사, 이혼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안방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이제 우연히 살아남은 며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친정아버지 서민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이미 책상 위에 서류를 산처럼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왔어. 아이는 이리 줘봐.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든 아이를 아버지 품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아버지, 검찰의 자료는요? 아침에 통화 다 끝냈다. 담당 검사가 이번 사건에 직접 붙기로 했어. 아버지가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앉아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보자.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살인 미수로 가면 형량이 약해. 계획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돈. 돈이요?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손자를 데려오겠다는 욕심도 동기지만 돈이 끼었다면 그건 보험금이야. 저는 펜을 든 채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보험이요. 그러고 보니 저는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김도연의 책상 서랍에서 며칠 전 우연히 본 봉투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버지, 출산하기 한 달 전쯤에요. 남편이 갑자기 제 인감하고
신분증을 가져갔어요. 회사 대출 갱신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셨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냐? 7월 중순쯤이요. 그때 저는 만삭이라 그냥 줬어요. 보험사 어디 쓰는지 알지? 네. 결혼할 때부터 같은 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책상이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10분쯤 통화를 마친 뒤 수화기를 내려놓는 아버지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2건이다. 네. 7월 18일자로 사망보험 2건. 수익자는 박말순. 자필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다. 저는 노트 위에 펜을 떨어뜨렸어요. 펜이 책상 위를 또르륵 굴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한 거지. 도연이가 직접 했든 어머니가 시켰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받으려고. 그래. 보험금 받아서 손자 데려와 키우려고 한 거지. 그림이 그제야 완성된다. 아버지가 아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안은 채로 다른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칼을 하나씩 꺼낼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 네. 첫째, 결혼하고 시댁에 효도 명목으로 빌려준 돈 있지. 차용증 다 챙겨놨지? 네. 1억 5천만 원이요. 송금 내역도 다 있어요. 둘째, 너희 아파트. 그거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집에서 육할된 거. 자금 출처 자료 다 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들어갈 거다. 네, 아버지. 셋째가 보험이야. 보험사 2군데에 내용 증명 오늘 바로 보낸다. 그리고 박말순하고 김도연은 보험 사기로 추가 고발한다. 저는 노트에 또박또박 받아 적었어요. 넷째, 김선영. 그동안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 거실 CCTV 영상 다 있지? 네.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어요.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다 뽑아와. 절도하고 사문서 위조로 따로 고소장 들어간다. 저는 펜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섯째, 김도현. 협의 이혼은 안 한다. 재판으로 간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자료 청구하고 친권 양육권 다 너한테 와야지. 면접 교섭도 제한 걸 거다. 아이 못 만나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버지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나야, 큰언니. 저는 차도 옆 인도에서 그대로 멈춰 섰어요. 위세척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김선영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애도 다쳤잖아. 그러니까 서로 퉁치자. 저는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다시 가져다 대고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서로 피해자잖아.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일은 합의로 묻고. 형님, 그 호박즙 어머님이 누구한테 보낸 거였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건 그렇지만 형님이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마신 사람은 저였어요. 그런데 합의요? 올케야. 가족끼리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애 봐서라도.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이 우리 아들 봐주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요? 올케. 끊을게요.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그 자리에서 통화 녹음을 저장 폴더로 옮겼어요. 집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CCTV에 저장된 지난 3년치 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안방 화장대를 뒤지는 장면,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가는 장면, 냉장고에서 분유까지 챙겨가는 장면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됐어요. 저녁 7시쯤 남편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양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지안아,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나 불렀어. 한직으로 보낸대. 부서 이동이래.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우리 집안일이 회사에까지 다 퍼졌다고. 나 어떻게 회사 다니냐?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어요. 여보, 7월 18일에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 인감하고 신분증 가져간 날. 그날 자기 어디 갔었어? 남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지안아, 그건 보험 2건, 수익자 박말순, 자필 서명 위조. 맞지? 어머니가 만일을 대비해서 하나 들어두라고 그러셨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일이라는 게 뭐야? 내가 출산하다 죽을 경우?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경우? 지안아, 여보,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볼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자기 그때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뭘 보낼지.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런데 왜 호박즙 박스 보고 그렇게 굳었어? 왜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어머니가 평소에 너 욕을 자주 하셨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 저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이상하다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게 남편이지. 지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이거 어떻게든 같이 풀어보자. 응? 이미 풀고 있어. 내 방식대로.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 2개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잠든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어디가? 이 시간에 어딜 가? 비켜. 지안아,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응? 여보, 자기가 내 인감으로 보험 가입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가해자랑 피해자야. 남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짐을 풀고 아이를 친정엄마 침대 옆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엄마는 수술한 허리 때문에 누운 채로 손만 뻗어 아이의 발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외할미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엄마 빨리 나을 생각만 해.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새 문서를 열고 세 사람의 이름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말순, 김선영, 김도연. 이름 옆에 형사, 민사, 이혼이라는 3칸을 표로 그렸어요. 각 칸 안에 날짜와 진행 단계를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표가 완성됐어요. 저는 모니터를 닫고 거실 창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3년 동안 시댁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짐을 옮긴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조간신문을 집어든 순간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일면 한복판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 낳은 며느리에게 독약 호박즙 보낸 시어머니. 저는 신문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지안아, 너 그거 봤니? 네, 엄마. 봤어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막을 거니? 막을 생각 없어요, 엄마. 막을수록 시댁한테만 좋은 거예요. 엄마가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너의 아버지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네. 동네에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오전 9시쯤 친정아버지 서민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아침에 검사실 들렀다 왔다. 네, 아버지. 공소장에 2가지 추가됐다. 계획성하고 보험금 노린 거. 둘 다 들어갔다.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살인미수에서 한참 더 올라간다. 첫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와서 방청해라. 네, 가겠습니다. 공판 당일 오전 10시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어요. 방청석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빼곡했어요. 피고인석에 시어머니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양손이 앞으로 묶인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3개월 사이 머리가 절반 이상 하얗게 셌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한약방을 드나들며 독성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영수증이 그 증거입니다. 검사가 영수증 다발을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의 노트북에는 산모에게 치명적인 한약재라는 검색어가 87에 입력돼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요. 피고인은 출산을 앞둔 며느리 명의로 2건의 사망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자필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피고인의 친정 올케 최수님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며느리만 정리되면 손자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합니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대답하세요. 시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1시쯤 법원 앞 카페에 친정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형님 쪽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전에 고소장하고 손해배상 청구서 같이 접수했다. 김선영이가 가져간 돈 합쳐서 6,800만 원이야. 그렇게 많아요? 3년치 다 합친 거니까. 가방하고 옷, 분유, 출산 축하금까지 다 넣었다. 증거는요? 네가 정리해준 거실 CCTV 영상하고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다 들어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거 봐라. 김선영이가 변호사 선임했단다. 사선이야. 비싼 변호사. 뭐라고 변명할까요? 가족끼리 정리상 가져간 거다. 뻔하지.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야.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펼치셨어요. 김선영의 자필로 쓴 메모였습니다. 동생 내 거는 어차피 내 거.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형님 안방 서랍에서. 이성호 씨가 직접 찾아서 갖다 줬다.
아주버님이요. 그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 협조가 빠르더라.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보험금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장이 증인석에 섰어요. 출산을 한 달 앞둔 산모 명의로 단기간에 두 건의 고액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그리고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단독 지정한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필 서명에 대한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정됐습니다.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짧게 탄식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 회사 내에서도 보험금을 노린 살인 정황과 일치합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시각 남편 김도연은 회사에서 한직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서 이동이 세 번째였어요. 결국 일주일 뒤 남편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친정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시댁이 동네에서 운영하던 작은 슈퍼마켓도 손님이 끊겼어요. 두 달도 채 안 돼 폐업 신고가 났습니다. 같은 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5살 조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재수 씨, 우리 애가 눈을 떴어요. 아주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애가 깨자마자 처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준 즙이 너무 써서 2모금밖에 안 먹었다고. 그 말부터 했대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입을 가렸어요. 2모금, 그 2모금 덕분에 산 거예요. 네, 우리 애가 살았어요. 재수 씨,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요. 재수 씨, 그리고요. 저 선영이하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한 푼도요. 네, 아주버님. 재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형수가요. 평소에 재수 씨한테 어떤 험담을 했는지,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제가 다 진술서로 써서 드릴게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성우가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거실 식탁에서 봉투를 받아 안에 든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A4 용지로 15장이 빼곡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처가에 들어가서 산 게 12년이에요. 그 12년 동안 어머니랑 선영이가 재수 씨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요. 결혼 전부터요?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친정이 변호사 집안이라 골치 아프겠다고.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게 결국 어머니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진술서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흘렸다는 말들이 날짜별로 또박또박 기록돼 있었습니다. 손자만 우리가 키우면 된다. 며느리 친정만 잘 따돌리면 된다. 보험금만 받으면 그걸로 손자 학비도 다 된다. 저는 진술서를 들고 한참 동안 손을 떨었어요. 아주버님, 시아버님은요? 시아버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성우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다 들었어요. 식탁에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못 들었겠어요. 저는 진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저는 이제 가볼게요. 우리 애 데리고 시골로 내려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재수 씨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이성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진술서를 다시 펼쳐 끝까지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사람, 노망난 헛소리라며 흘려보낸 사람. 저는 진술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식탁 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한 사람만 무너뜨려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시댁 전체를 차례로 끌어내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친정아버지 서민철과 함께 검사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이성우가 건넨 진술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서민철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새 자료 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검사가 진술서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검사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이건 박말순 씨 단독 범행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남편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진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부를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요. 부탁드립니다. 검사실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지안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아버지. 사흘 뒤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친정 거실에서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자백했다. 네, 자백이요? 식탁에서 박말순이 며느리만 없으면 손자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흘렸다고 인정했어. 노망난 헛소리인 줄 알고 흘려들었다고 그러더라.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술 조서까지 다 작성됐다. 이제 계획성 입증은 확실해. 네, 아버지. 이틀 뒤에는 도연이 차례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날 저녁 다시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번에는 친정아버지 사무실로 직접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들고 친정으로 오셨어요. 읽어볼래? 안 읽을래요, 아버지. 그래. 안 읽어도 된다. 아버지가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한 줄만 말해주마. 며느리한테 다 갚고 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다. 저는 편지를 손끝으로 한번 밀어냈어요. 갚으실 게 있나요? 슈퍼도 폐업하고 집도 다 잡혔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틀 뒤 남편 김도연이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친정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도 인정했다.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만일을 대비해서 며느리 명의로 보험 하나 들어두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그러더라. 자기는 별 의심 없이 인감하고 서명을 위조해서 가입해줬다고 그랬다. 별 의심 없이요. 그래. 그 말도 했다. 저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아버지, 지금 남편은 어디 있어요? 검사실에서 막 나오는 길이래. 너희 집으로 가고 있다더라. 우리 집이요? 친정 말고 너희 부부집.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다시 걸었어요. 아버지, 위자료 청구액 올릴 수 있어요? 얼마로? 3억으로요. 면접교섭권도 제한 신청해 주세요. 아이 못 만나게요.
알겠다. 오늘 안에 서류 다시 정리한다. 같은 주 금요일, 형님, 김선영의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인 김선영. 절도,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김선영이 피고인석에서 양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피고인은 3년에 걸쳐 동생 부부의 집에서 총 6,8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빼돌렸으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차분히 울렸어요. 동생네 거는 어차피 내 거라는 자필 메모와 거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법정 경위가 김선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선영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옳게, 옳게야. 한 번만 봐줘. 우리 애 어떡하라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우리 애도 죽을 뻔했어요. 옳게. 이미 다 끝났어요. 김선영이 끌려나가는 법정 출입구 옆에 이성호가 서 있었어요. 5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야, 민준아. 아이는 아빠 이성호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성호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출입구 옆을 그대로 지나갔어요. 단 한 번도 김선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수님이었어요. 색시, 나야.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오늘 신문사하고 인터뷰했어요. 정식으로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인터뷰요? 말순이가 우리 약방에서 뭘 사갔는지, 평소에 식탁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다 말했어요. 형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색시 사정 다 알면서도 한 번도 말려본 적 없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일간지 사회면에 최수님의 인터뷰가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한약방 안주인의 양심선언, 신우이가 6개월간 사간 약재의 정체. 저는 신문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3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최수님의 진술서와 시아버지, 남편의 자백을 한꺼번에 제출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보험금과 손자의 양육권을 동시에 노린 시댁 가족 전체의 묵인 속에 이루어진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검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단 한 자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친정아버지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지안아, 아파트 건 마무리됐다. 아파트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우리 집에서 된 6할 지분 전부 너 앞으로 돌려놨다. 네. 슈퍼마켓 자리 잡혔던 토지도 보전 처분 들어갔어. 시댁이 단 한 푼도 빼돌릴 수 없다. 저는 아버지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너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냐?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거실 식탁에서
아버지와 저는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어요. 하나씩 짚어보자. 박말수는 형사재판 진행 중. 네. 김선영은 1심 실형 확정. 6,800만 원 손해배상도 별도로 들어간다. 네. 시아버지는 방조 혐의로 조사 중. 집유까지는 갈 거다. 네. 김도연은 보험 사기 공범으로 추가 고발됐고 이혼 소송이 곧 시작된다. 저는 종이 위에 적힌 네 사람의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이 중에 한 명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네요. 없다. 한 명도. 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밤 11시쯤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거실 창문에 비친 달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호박즙 박스가 우리 집 현관에 처음 놓였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달이 지났어요. 손가락으로 베란다 난간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을 꽂아야 할 사람. 이혼 법정에서 마주 앉을 그 사람. 저는 베란다 창문을 천천히 닫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챕터 7 마지막 칼날, 그리고 이혼 법정.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랐어요. 거실로 나오자 친정아버지 서민철이 양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됐냐? 네, 아버지. 가자.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으신 채 짧게 입을 여셨어요. 지안아, 어제 접근금지 가처분도 따로 신청해뒀다. 가처분이요? 그래. 이혼 판결 나면 면접교섭권 제한이야 들어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연이가 너 찾아오는 거 막을 수가 없어. 100m 안으로 못 들어오게 따로 막아둬야 한다. 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변론 끝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접수하고 가자. 법원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정 출입구 앞에 남편 김도연이 서 있었어요. 3개월 사이 살이 10kg는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듯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지안아, 잠깐만. 비켜. 한 번만 얘기해줘.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할 얘기 없어. 지안아,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7월 18일에 자기 손으로 보험에 가입된 그 순간부터 자기 아들이 아니야. 지안아, 비켜. 남편이 한 발 옆으로 물러섰어요. 저는 법정 안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됐어요. 마지막 변론 기일에 친정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도연은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의 인감과 신분증을 가져가 자필 서명까지 위조해 자신의 어머니를 수익자로 한 2건의 사망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며느리만 없으면 손자는 우리가 키운다는 말을 여러 차례 직접 들었으면서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유책 사유를 넘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피고, 진술하실 내용 있습니까?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한 달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친정아버지가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지안아, 이쪽으로 가자. 신청서 접수하고 가야지. 네. 저는 아버지를 따라 1층 민원실로 향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접수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짧게 안내했어요. 심사 거쳐서 결정문 나오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선고 당일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판결문을 펼쳤어요. 위자료 청구액 3억 원, 전액 인용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았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서지안에게 단독으로 지정합니다. 피고 김도연의 면접교섭권은 향후 3년간 제한하며 3년 후 가정법원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합니다. 남편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양육비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강제 집행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안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외쳤어요. 지안아, 한 번만 봐달라고. 법원 경위가 남편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그대로 법정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기 남편은 보험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보험사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어디에서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친정엄마를 통해 흘러 들어왔어요. 저는 그 소식에 단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박말순의 4차 공판이 열렸어요. 검사의 구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며느리에 대한 사례를 6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고 보험금 편취까지 동시에 노렸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 달 후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 안에는 자리가 모자라 복도까지 사람이 들어찼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말순에 대한 살인미수, 보험금 편취 미수, 상해치상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양손을 꽉 맞잡았어요.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박수와 함께 누군가의 짧은 흐느낌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법정 출입구로 끌려갔어요.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품에 안긴 아이를 한 번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품 안의 아이에게 향했어요. 그 눈빛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손자를 손에 넣고 싶다는 죽기 직전까지 놓지 않을 그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교도관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시아버지의 선고도 내려졌어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본 시아버지는 더 이상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어요. 폐업한 슈퍼마켓과 압류된 부동산으로 인해 사실상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친척 집에 잠깐 얹혀 살다가 결국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지방의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님 김선영은 교도소 안에서 단 한 차례의 면회 신청도 받지 못한 채 형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도연마저 한 번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혼 판결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했어요.
봉투를 뜯어 안에 든 결정문을 펼쳤습니다. 피신청인 김도연은 신청인 서지안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결정문을 거실 서랍 안에 단정히 넣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7시쯤 친정 현관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마이크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거실 서랍을 열어 결정문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어요. 지안아, 여기 왜 왔어? 한 번만.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법원에서 면접교섭권 3년 제한 결정 내렸어. 자기 그거 받았잖아. 지안아. 저는 손에 든 결정문을 남편의 발 앞에 천천히 떨어뜨렸어요. 이게 오늘자로 발효야. 100m 안으로 못 들어와. 지안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이면 돼. 또 오면 경찰 부를게.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인터폰 전원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같은 주 토요일 오후 이성우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5살 아들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재수 씨, 저희 다음 주에 시골로 내려가요. 농장 준비 다 끝나셨어요? 네. 집도 작게 하나 마련했고요. 닭도 좀 키우고 채소도 좀 심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2잔 우려 거실 식탁으로 가져왔어요. 민준이에게는 우유 한 잔을 따로 따라줬습니다. 민준아, 이제 많이 컸네. 민준이가 우유잔을 2손으로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성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가 아니었으면요. 저도 우리 민준이도 결국 그 집에 끌려다니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주버님, 저는 그동안 너무 무기력했어요. 다 보면서도 모른 척했고, 그게 결국 우리 애까지 사경에 빠뜨렸어요. 아주버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재수 씨가 일어나줘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따라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버님, 시골에서 민준이랑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재수 씨도요. 우리 조카도 잘 키우시고요. 현관문 앞에서 민준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친정 거실 식탁에 저는 모든 서류를 한자리에 모아 쌓아두었습니다. 형사 판결문, 민사 판결문, 이혼 판결문, 보험 사기 공소장까지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맨 위에는 한 장의 종이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쪽지였어요. 너만 꼭 먹어라.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마라. 저는 그 쪽지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분가해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한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등기부등본 한 장을 손에 들었어요. 소유자 서지안. 3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그어봤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진짜 제 집이었어요. 옆에서 아이가 2손으로 바닥을 짚고 한 걸음씩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제 엄마랑 여기서 사는 거야.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제 무릎 위로 쓰러졌어요. 저는 아이를 2 팔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사한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친정 근처 골목 한 모퉁이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위자료와 시댁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일부를 종잣돈 삼았습니다.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안심 호박집이라는 5글자가 적혔어요. 오픈날 아침 친정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안아, 간판 이름이 좀 무섭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겠니? 엄마, 이게 가게 이름이자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카페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음료의 모든 성분은 100% 공개됩니다. 엄마가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너답다. 오픈 첫 달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한 차례씩 가게가 소개됐고 산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음료는 시그니처 메뉴인 안심 호박즙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팩씩 직접 시음한 뒤 손님 테이블에 내놓았어요. 오픈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지가 교도소였어요. 저는 봉투를 든 채로 카페 카운터 뒤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봉투를 천천히 뜯어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며느리에게 다른 부탁은 없다. 손자만 한번 보게 해다오. 그게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그 한 줄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과의 말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카운터 옆 분쇄기에 그대로 넣었어요. 종이가 잘게 부서지는 소리가 카운터 뒤편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매만지고 손님 테이블로 호박즙 한 잔을 가져갔어요. 비슷한 시기 형님 김선영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와의 마찰로 추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기가 더 늘었다는 풍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친척 집에서마저 쫓겨나 지방의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한 다리 건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한 김도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친정엄마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 양육비 25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는 것을 빼고는 그 사람의 흔적은 제 삶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묻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카페를 연 지 1년이 되던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입구 앞에 큼지막한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스 안에는 잘 익은 늙은 호박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올케네 아이도 건강하게 자랍시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든 채로 한참 동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새벽 5시쯤 이성우가 박스를 내려놓고 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5살이던 민준이는 어느새 6살이 되어 박스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호박들을 정성껏 손질해 호박즙을 만들었어요. 오후에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들에게 한 잔씩 무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뜻한 호박즙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마셨어요.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젊은 산모 한 분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그분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산모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저 호박즙 한 팩 주세요. 네. 잠시만요. 산모가 카운터에 호박즙 한 팩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기,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그분 맞으시죠? 신문에 나왔던 그분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모가 종이 가방 안에서 작은 즙 한 팩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산후에 좋다고요. 저는 그 즙 팩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드셔보셨어요? 아직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이상해서요. 저는 잠시 산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랑 평소에 사이가 어떠셨어요? 산모가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친정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명함을 산모의 손에 가만히 쥐어드렸어요. 여기 한번 들러보세요. 일단 즙은 드시지 마시고요. 저기, 사장님. 네. 제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닐까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건데. 저는 산모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손님, 그런 느낌이 들면 일단 멈추세요. 멈추고 확인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산모가 명함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산모들이 1명, 2명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호박즙 한 잔과 친정아버지의 명함을 함께 건넸습니다. 가게 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가 가장 먼저 도착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단골 손님 몇 분이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가장 큰 환호성은 두 돌 잡힌 제 아들이 케이크 옆에서 박수를 칠 때 터졌습니다. 엄마, 케이크, 응, 우리 아들. 엄마가 잘라줄게. 아이가 두 손으로 케이크를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케이크에 꽂힌 2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손님 한 분이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사장님,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오래 계셔주세요. 네, 오래 있을게요. 저는 잔을 가볍게 들어 답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게 안을 한참 동안 채웠어요. 밤 11시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가게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따뜻한 호박즙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천천히 입에 머금었어요. 진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혀끝에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그 한 박스의 호박즙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날 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만약 그 다음날 형님이 박스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호박즙을 두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서지안이라는 이름 하나로 서 있는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아이가 잠결에 작게 옹알이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불을 한 칸씩 천천히 껐어요. 마지막 등을 끄며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호박즙 박스가 처음 현관 앞에 놓이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택배 송장에 적힌 시어머니 이름 석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혼 후 처음 받아본 손글씨 쪽지에 코끝이 시큰해졌다는 그 대목 말입니다. 누군가의 정성인 줄 알고 받았던 그 박스가 알고 보니 6개월 동안 한약방을 드나들며 준비한 사형 선고였다는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읽으면서도 몇 번이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의 그 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식탁에서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노망난 헛소리라며 흘려보낸 시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걸 보냈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아내한테 한마디 귀띔도 안 한 남편. 이 묵인의 무게가 어쩌면 독약 한 봉지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이 끼쳤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댓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